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오늘은 특별, 뭐랄까, 강의라고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최근에 고민했던 것도 사실 아닌데, 원래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편을 준비하려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정말 샌델의 입장이겠죠. 샌델이, 생각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은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또 이제 칸트나 롤즈였던 또 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부분들 다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럼 대체 샌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샌델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대단원에 살펴봐야 될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쪽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샌델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살려내는 것, 다시 불러오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그대로 정치 철학,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정의의 개념을 보다 보니까 정말 문득 불현듯 드는 생각이, 지금 한국 정치를, 나름대로 한국 지금 새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안철수 현상,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문재인, 같이 이제 안철수와 문재인의, 그 어떤 그 역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앞으로 그 가능성들, 그 두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갖고 있는 단순히 그 정치인 어떤 그 수많은 정치인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요. 안철수와 문재인에게만 있는 그 매력이 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동안 약간 이제 좀 더 그동안에는 어떤 그 구태 정치, 그 전에 같았었는 그 정치의 어떤 그 지침, 그리고 또 실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네거티브적으로만 분석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반사 이익으로 많이 봤었죠. 안철수 현상이라는 건 안철수 본인에 대한 어떤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국민들 자체가 이제 베이스가 너무 지쳤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우리 한국 정치가 끌고 왔던 이제 그 틀 자체를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어떤 국민들의 성향 속에서 그 모델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서 바로 그 분석을, 바로 이 사람의 개념, 이 학자의 개념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 철학에 가장 잘 들어맞는 정치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원래는 샌델의 입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개념들을 이제 그 리포트로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마지막 강의로 남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글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안철수 현상, 문재인, 문재인 이 두 정치인에 대한, 분석을, 어떤 개념으로요? 샌델의 입장에서죠. 어떻게 보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 다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불필요한 부분들도 생략하면서 핵심만 또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강의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냥 읽으시면 오히려 이런 무려 A4지로 8매나 썼습니다. 저도 놀랐거든요. 막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마구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좋은 걸 잘 쓴 글인지 창의적 글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철수와 문재인이 사실 여러분 최근에 좀 시들하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서 새정치연합을 해서 다시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래 안철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그 바람, 그리고 작년에 그 박근혜와 어쨌든 나름대로 맞서로서 싸웠던 문재인의 어떤 그 효과, 또 사실은 한풀 꺾인 게 사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지지하고 이 두 정치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금 더 강력한, 조금 더 말 그대로 좀 긍정적인 어떤 분석인 거죠. 그리고 단순 긍정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이들의 있기를 어떤 그 반대쪽의 부정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그 기존 정치의 어떤 문제점을 삼아서 이들의 어떤 매력을 분석했다라면 오히려 오늘은 그럼 이 두 정치인이 끌고 가야 될 앞으로의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 정말로 새 정치라고 할 때, 새 정치가 뭐냐라고 할 때 늘 궁금했던 그 방향성을 말 그대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 말 그대로 분석이 뭐냐라고 할 때 당연히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안다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 국민들은 그들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그 모델을, 그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가능성, 새로운 정치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보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짧을 수도 있지만 그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제목은 이겁니다. 제가, 너무 고민해서 쓴 제목은 아니어서 허접하긴 합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본, 정치인, 안철수, 문재인 현상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썼죠?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이라는 네거티브적 분석을 넘어,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를 접목한 포지티브적인 분석이라고 괜히 그렇게 그냥 현란한 제목을 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거 파일로 받아보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다뤘던 이제 공리주의 그리고 이제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어떤 칸트와 롤즈에 대한 어떤 분석까지도 다 접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한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싹 다 정리한 사실 아주 짧은 정리 리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 틀에다가 안철수와 문재인 현상을 접목한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정의란 무엇인가를 들어오셨던 청취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철저하게 저 개인적인 어떤 분석이지만 혹시 그래도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글은 늦어도 한참 늦은 글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많이 시들었다라는 걸 다시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요, 저랑 제 아내조차도 안철수에 걸었던 기대가, 여러분 이제 한두 번 몇 번씩 꺾였죠, 사실은요. 물론 이제, 안철수의 양보를 통해서 정치사회 어쨌든 처음 있었던 가장 훈훈한 정치 양보를 보여줬잖아요. 양보를 통해서 이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라는 아주 정말 어떤 보석 같은 존재를 찾아냈죠.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 어쨌든 저도 진보기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조차도 박원순 시장이 당시에 나올 때는 저 사람 뭐 이름만 들어봤고 시민단체 사람인 건 알겠는데 과연 잘할까 이런 의구심이었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이 열풍은 안철수 열풍이었으니까요. 안철수 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겨난 건데 그걸 오히려 박원순에게 양보함으로써 박원순이 타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뭐 사실 200% 300%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서울시 선거도 사실 굳이 박원순 시장이 그 상대방인 정몽준 후보와 사실 박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그죠. 엄청난 세머리를 통해서 혹은 여론의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게 통해서 하지 않는 한 서울시민이 바보가 아닌 한 박원순을 안 뽑을 이유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보수 진보를 떠나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땅속에 눈이 먼 사람들이야 박원순을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 외에는요, 사실은 충분히 서울 시민 어떤 보편적 개념에서 본다라면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문제는 안철수가 그때 한번 양보하고 이번 주에 문재인과도 한번 나올 때도 한번 또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씩 양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철수의 어떤 힘이나 안철수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의구심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좀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안철수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특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포지셔닝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죠. 새 정치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과 어쨌든 조롱도 사실 굉장히 많죠. 대체 새 정치가 뭐냐? 그죠? 고작 이런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아직도 여러분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대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요. 박근혜 자신도 모르죠.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전혀 그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죠? 비밀인 것처럼, 그죠? 근데 사실 안철수의 새정치도 그 정체성이 되게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니까 지금 제 분석은요, 안철수의 새정치의 방향성을 어쨌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이 국민에게 얻은 그 인기는요, 사실 기존 정치인의 어떤 그 인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층과요, 안철수, 문재인을 지지하는 층의 그 지지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오늘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간다라면, 결국 안철수, 문재인 이 두 정치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오히려 완전한 새 정치, 그동안의 어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라는 어떤 이 진부한 양당 구도를 떠나서 오히려 한국 정치 자체가 바라봐야 될 그 어떤 포커스죠. 그게 오늘의 주제인 텔로스입니다. 새로운 목적, 그렇죠? 새로운 어떤 그 목적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탓인가? 여러분, 이제 안철수 얘기도 했지만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어마어마한 인기와 기대를 끌었고, 작년 대선에 정말로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믿었던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기대를 저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도 그때 선거에서 지면 아무래도 여러분 크게 한번 세력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이제 그 존재감에 대한 측면이 확 줄어든 느낌이 나지만, 또 저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와 문재인이 결국은 다시 만났다는 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잘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렇죠? 기존의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도 사실 굉장히 구리구리 하잖아요. 그 구리구리한 어떤 불안정성을 사실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함께하면 오히려 역으로 정말 새로운 어떤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지금 벌써 제가 서로만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고 여러분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네, 한번 이제 그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장에 이미 쓰고 있습니다. 무려 8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막 논쟁 과정을 쫙쫙 그죠? 일단은 생각하고 바로바로 이제 결론부터 제가 첫 장에 쓴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너무 기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철수와 문재인이라는 두 인물은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바로 여러분 따옴표 시민의 미덕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목적에 부합하는 바로 그 도덕적 자격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건 여러분 바로 이 텔로스의 개념이고, 이 텔로스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대 논리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그 구닥다리 개념으로 치부되고 마치 이제 비과학적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샌델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은 이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것을 파악하는 그 과학 분야에서는 목적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게 사실이죠. 이미 어떤 결과나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막 분석해 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정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정치나 우리 사회 공동체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예를 들어 그 원래 정치의 목적,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고민된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에 맞춰갈 수 있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분야와 그죠? 그리고 인문사회적 분야겠죠. 어떤 인문사회, 정치 어떤 이런 개념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목적론의 개념이 있어서요. 그것을 꼭 과학과 수학, 논리학의 분야에서 목적론적 논증을 무시하는 것처럼 결국은 어떤 정치사회적 분야에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그것도 같이 버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샌델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들고 오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다가 또 끼워 넣는 게 바로 그거란 거죠. 안철수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론적인 사회에 가장 그 이상적 사회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오늘 주인의 핵심인데 시민과 덕성과 어떤 영광, 칭송받는 영광이라는 이 모든 구성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죠? 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과 분노라는 기존의 분석이 저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나 문재인을 분석할 때마다 이들의 인기는 무엇이냐, 기존에 있었던 정치가 뭐가 다르니까. 근데 그 뭐가 다른가에 대한 것을 누구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지 못하면요, 결국은 지금 동면이 지금 뭐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안철수 현상, 문재인 현상이라고 할 때 사실 지금 힘빨이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기존 정치만으로는 안 돼라고 했을 때 근데 그들의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죠? 결국 이들도 기존 정치와 별로 다를 건 없잖아. 다르긴 한데 그냥 말 그대로 다양성의 다름일 뿐이지 뭔가 새로운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라는 어떤 실망감을 계속해서 주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 바람도 사라지고 제가 보기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 두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한국 정치사에서 놓치게 된다면 다시 이런 인물들을 얻으려면 또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꾼들은 넘쳐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요. 정치꾼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문재인과 안철수는 정치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꾼적인 정치 기술, 스킬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많은 비판을 얻는 거예요. 정치 스킬이 부족하다는 점은 사실은 그만큼 이 현재 이 게임의 룰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한국 정치사가 끌고 왔던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굉장히 천박한 정치적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이면서도 그리고 그건 공리주의적인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준을 비판할 텐데요.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적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다수결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치닫게 되는 기존의 어떤 이런 수준 낮은 한국 정치의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틀의 게임에서는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개념 자체가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기준에서는 프레임에서는 맞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숙함만을 갖고 결국 이들은 미숙해, 이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얘기하는 그 도덕성과 부족 어떤 그 정도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이 너무 현실을 몰라 전략적으로 너무 부족해라고 비판을 하곤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보 어떤 팟캐스트에서도 그런 비판을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이 지방 선거에 대한 개념에서도 어떤 무공천이나 공천이나 이것 갖고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약속을 어기고요. 국민과 했었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뭔가 전략적 개념에서 그래도 몰패당할 수는 없잖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 있죠. 현실론이죠, 일종의. 근데 여러분 계속 그 개념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안철수 현상과 문재인 현상은요. 기존 정치와 전혀 다른 이 두 사람만의 이 시민적인 덕성에 대한 것이 보였던 겁니다, 사실요. 지지자들에게 보인 겁니다. 다른 정치인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아우라. 제가 왜 지금 절대로 가질 수 없냐고 했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동안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치인이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라는 건요. 몇 년 동안 정치가 해봤고, 정치 스킬 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탐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정치 제도가 아니라요. 바로 뭐죠? 시민적인 덕성을요, 말 그대로 몸으로 체화해서 살아낸 자만 가능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자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서 새로운 정치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극단적으로 해서 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다 뭐예요? 어마어마한 탐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변에 어쨌든 아무리 불법적인 요소라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정치인들 아닌가요, 사실은요? 단순히 기존 전 대통령과 지금 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에 있었던 모든 정치인들이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결국은 뭐예요? 박쥐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 권력에 대한 그 목적이죠, 사실은요.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이거야말로 이건 어떤 시민적인 덕성이었던 결과론이 아니라 단순히 공리주의적인 결과겠죠.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 과정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하등 상관없다는 개념의 정치인들. 그렇죠. 그 과정을 여러분, 그게 이제 정치의 묘미다라고 한국사회정치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그렇게 갈 거다라면 그럼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철수와 문재인을 그럼 빨리 버리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종의 개싸움이 되는 거죠. 누가 전략적이고 누가 치열하게 상대방의 약점과 그저 급소를 노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치열한 어떤 검투사와 같은 글래디에이터 같은 싸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기대하는 건 안철수와 문재인 현상은요. 기존에 있었던 그 싸움의 틀 있죠. 한국 정치사의 싸움의 틀을 뛰어넘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제시할 수 있는 정치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새 정치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새로운 길을 기대하고 밀어주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도 시민으로 변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프해야 되는 거죠. 도약 자체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관 자체를 새롭게 조정해가는 과정을 바로 그 정치인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꿈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문재인이 만약에 저번에 대통령이 됐더라도 큰 변화는 없었을 거다라는 그 예측 많이 하지 않았나요? 왜냐면 문재인 한 명이 아무리 깨끗해봤자 민주당 이미 자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자들이 워낙 썩을 테니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을 거다라는 사실 그런 기대도 사실 그런 어느 정도의 체념도 많이 했었죠. 왜요? 똑같은 정치 프레임이잖아요. 무조건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내가 권력을 쟁취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거야. 악마에게 영원히라도 팔 거야 라고 하는 게 기존 정치인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싸우면 정권을 쟁취해봤자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우린 또 다른 원한을 사게 되는 그냥 잠시 동안의 여권, 잠시 동안의 정권 창출에 불과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자들은 또 배신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차라리 어차피 그렇게 배신당할 거라면
모든 유권자들은 다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이기주의로 다시 쏠려가는 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마음 편하니까요. 공공성이든 무슨 상관없이 오직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렇다면 내 이익에 반한다라면 뭐 투표장도 귀찮으니까 갈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또 이명박 같은 그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모델을 또 뽑던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솔직히 저번에 이명박을 뽑았던 수많은 유권자들 결국 뭐예요?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실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모습이 되거나 그런 외모가 되고 싶은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래 저렇게 맨손 신화를 일으켜내가지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리고 어떤 경제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 그러면 나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내 욕망의 투영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지금 질린 거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새누리당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자본주의에 대한 신앙, 조금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거대한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 문재인과 안철수에 환호하는 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지분진의 어떤 이 틀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매트릭스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매트릭스의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빨간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순간 아닌가요? 빨간 약을 먹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한 번 발을 디디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그것은 꿈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벌써 이미 결론부터 쭉 얘기를 해버렸지만 한번 그 과정을 살짝 살펴본다면 자, 정치 철학의 핵심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텔로스의 목적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 원리거든요.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이 텔로스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 목표, 본질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의는 근데 영광을 안겨줘야 된다. 그 영광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 그 목적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 그리고 어떤 영광과 어떤 미덕에 그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고 논의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덕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사실 우리는 이 도덕성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선함, 좋음, 선하다, 도덕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 그 의미가 어떤 우리의 그 행동과 어떤 우리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 그것을 추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결국은 이 과정, 정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려 두세 장에 걸쳐서 쓰고 있는 건 문제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건 여기선 또 오히려 우리는 그 네거티브가 필요해요. 그냥 정의적으로 봤을 때 뭐 목적, 영광, 본질 이러면 진짜 와닿지 않는 얘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려면요. 오히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는 게 진짜로 좋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념들이 왜 안 되는지를 보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필요성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개념들을 쭉 비교하면서 써놓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만 정리해볼까요? 그래도요. 자, 여러분 일단 자유지상주의부터 보죠. 첫 번째, 자유지상주의적 살리는 이거의 정의는 뭐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과 권리만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라면 사실은 모든 걸 다 그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 상호간의 계약을 중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만 있으면 나머지 과정과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것은 그냥 본인이 감당해라 라는 개념이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지상주의는 이미 우리가 앞에 정의한 것인가 강의에서 다 살펴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 대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철학입니다. 자유지상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부자들이 좋아하는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내 능력에 의해서 번 거야. 기회평등은 이미 줬잖아. 기회평등까지는 인정해주거든요. 자유지상주의가요. 물론 형식적 평등입니다. 형식적인 기회평등만 주어져 있다면 그 이후의 어떤 본인의 노력과 재능과 과정에 대한 이 결과물들은 충분히 그 개인이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굳이 기회평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사업에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그냥 다 개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자유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담의 공리주의는 뭐였죠? 두 번째, 벤담의 공리주의. 이 벤담의 공리주의라는 것은
문제는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뭘로 정한다? 쾌락으로 정하잖아요. 쾌락. 말 그대로 그냥 즐겁다라고 표현하지만 좋게 표현하면 즐거움이고 조금 더 원초적으로 보면 쾌락이라는 건데 사회적 총행복, 총쾌락만 증가시킬 수 있다면 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까 결과적으로 총행복만 증가시킬 수 있다면 어떤 과정, 어떤 그 절차를 거치는 간에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 문제를 공리주의 조금 더 착하게 해석하면 제가 보기엔 이런 최근에 현대 공리주의 학자인 피터 시먼은 오히려 좀 세계화적 관점에서 세계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세계적 공리주의로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어떤 기존에 없었던 공리주의 문제점들을 많이 피해가고는 있는데요. 여하튼 문제는 피터 시먼의 주장과 상관없이요. 한국 사회는 이미 공리주의적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고 사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을 말 그대로 대상화, 인간을 사물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결과거든요. 지금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는요. 바로 이 자유지상주의 아니면 이 공리주의 둘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우리의 어떤 이기성에 의해서 사용되는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 이 두 가지를 갖고 다 해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자 보면 자 자유지상주의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무한경쟁 시대죠. 요즘은 무한경쟁 시대 안에서 철저하게 서로 경쟁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또 이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결국 서로 싸우다가 한 놈 죽어도 어쨌든 그 과정만 정당했고 기회가 평등했다라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인신과 자유와 부당한 차별만 금지할 수 있다면, 그죠? 부당한 그 기회 평등만 보장될 수 있다면 남은 삶에 대한 과정과 결과는 모두 본인 책임. 한국 국민이란 누구나 네, 중간에 잠깐 또 그 편집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하다가 저기 기존에 있었던 그 아이패드 용량 부족한 걸 깜빡하고 기존에 있었던 동영상을 안 지우고 녹음하는 바람에 중간에 끊겼습니다. 어쨌든 계속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로 듣는 분도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기존의 한국 사회는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 이 두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은 사실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많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어난 한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그 권리들 있죠. 자격들이요. 그건 제도적으로는 여러분 다 평등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서울대 갈 수 있고 우리 누구나 하버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자격은 다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요. 자격이라고 했던 권리적이다. 도덕적 모략을 잘해서 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국민이나 이유 하나만으로 제도적인 어떤 이 기회평등은 주어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사회는 이미 그런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미 태어난 베이스 있잖아요. 태어난 환경이 안 좋고요. 그죠? 태어난 어떤 조건들.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뭐 가족이 파괴되어 있거나, 그죠? 파괴된 근거 여러 개 있겠죠? 뭐 집에 가정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인격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혹은 어떤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결국 여러 가지 모든 과정의 변수들 있잖아요. 그 우연적인 변수들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게 자유지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평등은 주어졌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주의인데 결국 여러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능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롤즈가 등장한 거잖아요. 야,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계급장 다 떼고 원초적으로 우리 아무것도 벌거벗은 채로 만약에 지금 다시 얘기해보자. 정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지상주의가 옳은 거 맞아? 라고 되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게 다 벗겨지거든요. 현재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이 재산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개인의 능력이고 그래서 정당한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롤즈가 얘기한 것처럼 무지의 베일이라는 원초적인 어떤 그 베일 안으로 다 들어가서 좀 계급장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여러분 같이 맞대응한다라면요. 사실은 뭐예요?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금의 이 자유시장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제도적 평등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 경제 어때요? 한국 사회 어때요? 아직 우리가 복지가 많이 확장 못하고 있죠. 많이 한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눈 가리는 정책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무상급식 하나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넘어간 걸까요? 결국 여기에 우리는 자유지상주의적 개념이 상당히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전 국민들조차도요. 국민 전체가 신기해요. 공짜로 주겠다라고 해도요. 근데 사실 그건 공짜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세금 정책에 의해서 누진세를 통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무조건 공짜 논리다라고 해서 마치 이것을 복지 포퓰리즘이네 뭐니 해가지고요. 예. 계속해서 이 선전이죠, 선전. 자유지상주의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할 사람들은 현재 부자야 정상인데 마치 지금 그것을 오히려 국민들이 다 같이 서민들이 동조한다는 건 이건 뭘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이데올로기 아니면요. 그냥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어떤 환상의 어떤 그 마취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것은 부당한 방식입니다. 실질적인 기회평등을 이뤄내야죠. 실질적인 평등은 여러분 롤즈의 개념까지는 최소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롤즈 이상의 또 다른 개념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임의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얻게 된 그런 결과물들에 대한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비판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개념으로 분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여러분 저는 주장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롤즈의 정의론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되는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 일종의 과정이나 혹은 땜질책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바는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정치, 그죠? 어떤 정치사회, 정치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나중에 또 어떻게 그죠? 수정하고 또 어떤 학자에 제가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 개념의 해석은요. 저는 어느 정도 샌델에 대한 입장에 동의합니다. 저도 원래는 샌델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 맞지 않아라고 보통 비판해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정치사회가 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어떤 틀을 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순진해 보이지만 그 순진한 길을 지금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지상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거든요. 깨끗하잖아요. 어쨌든 논리가요. 그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은요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더 어렵거든요. 끌고 가기가요.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자유지상주의는 얼마나 깔끔합니까? 개인의 책임 그리고 기회평등의 제도적 부분만 인정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애초에 어폐가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던가 현재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거든요. 새누리당이나 말 그대로 삼성 대기업들이 이걸 주로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역시 한국은 그들이 정말로 작은 기업이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처음 시작할 때도 정말 공평함에 이런 어떤 자신들이 어떤 혜택도 없이 본인만의 힘으로 정말 올라왔느냐? 그걸 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그죠? 특히 한국 경제라는 건 철저하게 정부 주도의 또 어떤 정부 주도의 뭐죠? 편파적인 어떤 지원이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트리클 다운이라는 효과를 믿으면서 무조건 망하지 않게끔 대화불사를 하도록 퍼줬던 정부의 혜택을 입었던 기업들이 정작 지금 와서 본인들이 대기업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건 자유지상주의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퍼줘서는 안 돼. 정부가 복지로 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중소기업 너무 끌어올려주면 안 돼. 이건 공정 경쟁에 어긋나. 이런 논리를 들이밀고 있죠. 이 부분을 가장 잘 비판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장하준 교수입니다.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계속 하고 있는 논리가 바로 이런 거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 대기업의 이런 어떤 이중적인 잣대나 혹은 뭐죠? 그 미국과 같은 강국들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것을 이런 논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최근에 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거 보면 여전히 이런 심지어는 자유지상주의가 주장하는 기회평등조차도 아직도 안 갖춰져 있다라는 한심한 수준이 뭐 한국 정치죠. 한국 사회죠, 한국 사회.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 변호인이 1000만이 왜 넘었어요? 억울한 학생들 데려다가 간첩으로 그냥 모함해가지고 고문했던 그 옛날 쌍팔년도 얘기가 어때 여러분 지금 그 유승우 씨인가요? 지금 결국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도 또 발생하잖아요. 또.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자유지상주의자들도 비판에 마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지금 방금까지는 자유지상주의 한계를 비판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지상주의자들조차도요 지금 이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비판해야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국 새누리당 비판 안 하죠. 새누리당이 옹호하고 있죠. 그죠? 그거 왜 그렇죠? 그들은요 자유지상주의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정치는요 자유지상주의적인 그냥 자기 편의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로버트 노직 같은 정말 원래 이 자유지상주의 철학자들 있죠, 학자들. 그런 순수한, 순진한 어떤, 그죠? 이런 자유지상주의자는 한국 사회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이건 일단 이기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집단 이기주의 혹은, 그죠? 극단, 자기 우월주의나 자기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단지 자기 이기성에 맞는 철학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탈을 뒤집어 쓰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수의 대중들은 계속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절차, 개개인의 어떤 권리나 그런 자유까지도 사실 아직 한국 사회는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명박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민간인 그러니까 공천이 아니라 그들이 제일 아주 취미생활처럼 많이 한 게 뭐예요? 민간인 사찰이잖아요. 아주 그냥 국민을 자신의 종 부리듯이, 그쵸? 죄수인 마냥 감시하고 다니고, 국민 세금, 내가 세금 냈더니 내 세금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런 정부였죠. 탄핵당하고 해체들도 마땅했던 정권이 무사히, 그죠? 무사히 퇴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심스러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적인 하자를 보여주는 거죠.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지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공리주의도 한번 살펴볼까요? 공리주의도 원리만으로 보면요. 아주 나쁜 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어울린다고요. 쾌락에 대한 증대, 총행복에 대한 증대라고 표현하는데 총행복의 증대가 결국은 뭐가 쉽게 맞물린다? 여러분 행복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수량적으로 계산하기 힘들죠. 근데 이건 계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총행복과 총고통을 계산하는 거니까. 고통은 줄이고 행복은 늘리자, 쾌락을 늘리고 고통은 줄이자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와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수량이잖아요. 말 그대로 돈 화폐죠. 그러니까 그 화폐의 많음이 곧 행복이야 행복과 같다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게 공리주의죠. 그게 가장 공리주의의 한계라고. 오늘날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행복과 자본을 똑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자본이 많으면 행복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 그죠? 정확한 논리는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요. 자유지상주의의 아까처럼 순수한 논리가 그렇게 적용되는 사회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냥 이기적인 인간들이 지금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게 맞을 때만 말 그대로 국가가 세금 거두려 할 때는 자유지상주의라는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그 탄을 뒤집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행복과 자본이라는 거 뭐예요? 이건 여러분 전 국민이 빠져있는 여러분 뭐랄까 체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큰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GDP만 증가하면 그 사회적인 격차나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어떻게 발생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공리주의의 그죠? 한계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왜? GDP가 아까 뭐였죠? 행복은 자본과 같다라고 전제하면요 국가의 어떤 GDP가 무조건 커질 수만 있다라면 그 내부적으로 빈곤층이 얼마나 더 증가됐는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계속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이 뭐예요? 계속 트리클 다운 아니에요? 트리클 다운. 70년 박정희 때 했던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합니다. 그죠? 잘 사는 사람을 계속 부어주면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그 돈이 다시 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경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 이 트리클 다운이 완전히 마비됐다라는 건 여러분 이미 경제표, 지표로서도 충분히 나오고 있죠.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투자 안 하나요? 돈 많습니다. 그죠? 사내 보유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600조가 이상이 넘는 게 현재 추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안 하잖아요. 왜요? 쉽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투자한다는 것은 위기를 감수해야 되는데 위기를 감수할 거는 보다는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죠. 주식을 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주식을 하고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예요, 여러분. 그게 트리클 다운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 내에서 돈이 여전히 부유하고 있는 거죠. 트리클 다운이 되지도 않는 거 정부 기득권들, 기존의 정치인들은 모를까요? 조금만 공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에 아주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언론이 장악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국민 전체를 속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트리클 다운 제도는 안 되고 GDP만을 보면서 계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천박한 겁니다. 자꾸 2만 불, 3만 불, 4만 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뻥 까지 말고요. 정치인들 뭐나 잘하면 돼요? 정말로 사회적인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분배도 제가 좀 결과적 분배 주장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죠? 결과적 분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회평등 제대로 달라고요. 실질적 기회평등을 여러분 제대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조차도 전혀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성장. 이거만 생각하는 거죠. 진위계수 참 잘못 따지고요. 진위계수 조작이나 하고 앉아있고요. 정부가요. 그죠? 그런 피가 뻥뻥 솟습니다. 진위계수도 뻥치는. 여러분 우리나라 진위계수가요. 미국보다 더 불평등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자유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무한경쟁에. 무한경쟁의 상징이고 자유주의 상징이 미국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복지 지출이 훨씬 낮고요. GDP 대비 복지 예산도 훨씬 작고요. 그리고 진위계수도 훨씬 높아서 위험 수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통계 조작을 해서라도 진입에서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지출은 굉장히 높여놨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 무슨 앞으로는 뭐 그 복지 예산이 뭐 GDP의 20%가 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죠? 복지 예산이 넣으면 안 되는 품목까지도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엄청 불려놓은 거거든요. 예. 그죠? 이거 웃기는 정부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불평등한 정책을 너무 당연한 듯이 끌고 가는데 국민은 전혀 모르고 있는 나라, 국민은 전혀 반대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여전히 그 정권을 뽑아주는 나라. 누가 뽑는다? 돈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뽑고 있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부자가 새누리당을 뽑는 건 여러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그냥 이기적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가 모두가 잘 살기 원하는 부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새누리당 뽑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를 우리가 비판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도덕적 공동체에 대한 공동선의 개념으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나요, 공리주의적 개념으로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기존의 자유주의자나 공리주의자는요, 부자가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새누리당을 뽑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자기 자유에 기하고 있는데 뭐, 자기 재산을 자기가 보호하겠다는데 뭐, 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장 서울시민 중에 박원순을 안 뽑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도 뭐라고 했죠? 부자들은 안 뽑을 거예요, 아마도요. 왜요? 박원순 시장의 포커스는 어디 있을까요? 부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부자보다도 지금 너무 불균형하니까, 서울시가 또 잘 살면서도 가장 불균형한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어떤 행복을 늘리려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박원순의 차라리 서울시 방식은요, 천박한 공리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적 공리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단순하게 경제 성장의 지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이런 민주성의 개념을 보는 거죠. 공리주의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처럼 단순히 숫자적인 수치의 어떤 절대화의 어떤 전체 크기만 올라가면 장땡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구성원의 민주성이죠.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최대 다수의 행복이 정말 그 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수가 아니라 정말 그 머릿수를 생각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개념을 고민한다라면, 그렇죠? 이거는 나름대로 공리주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공리주의를 한계를 얘기할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공리주의의 또 다른 한계는 뭐냐면 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공리주의와 어울려지는 게 또 사실인데, 아까 전에 다수결의 원리 있죠. 다수결의 원리가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일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수가 찬성하면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는요, 이미 다수가 잘못된, 제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도 제 주관적 기준이니까 오늘 죄송하지만 분명히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근데 뽑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선거를 하는데 다수가 제대로 된 진실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눈꺼풀이 덮인 채로,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인 판타지, 엑스터시 상태에서 투표를 마구하고 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다수결의 여러분 가장 큰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다수가 오히려 뭐예요? 소수의 어떤 기득권이나 소수의 권력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면요, 완전 다수의 체면에 의해서. 여러분 사이비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 종교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한두 명이면 좋게요. 근데 그 지도자 한 명, 사이비 교주 한 명 때문에 좀 여러분 그 사람의 개인 능력에 따라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도 완전히 그것을 쥐락펴락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은요,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도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르게 살아서 정치인이 된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뭘 잘해서요? 네, 결국 뭐요? 대중을 현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기준을 갈아치우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사회는 결국 뭐에 움직였다? 자유지상주의라는 철저한 개인주의에 의해서, 개인주의 철학에 의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어떤 개념, 그리고 이미 그것도 대부분 이미 부자들이 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미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끼어 맞추기식 철학이었고요. 또 공리주의도 보다 성장 중심론자들이 이 자본주의 원리와 연관시켜가지고 전체 총량에 대한 것만 증가된다면 이 내부적인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은 상관없어라는 개념으로 써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명박 정권의 핵심 아닌가요? 무조건 성장만 하면 돼 라는 거죠. 성장만 하다 보면 알아서 퍼져나갈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그죠, 30년 전 이론을 끌고 왔던 정권이죠. 근데 그걸 또 누가 뽑았다? 국민이 뽑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설령 민주성의 개념으로 천박한 자본주의가 연결해가지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뭐다? 머릿수만으로 생각해도
단순히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는 머릿수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다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역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공리주의의 또 다른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자본과 동일시했을 때 우리 서민들조차도 다 공리주의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어떤 걸로? 자본적인 공리주의죠. 자본이 적용된 공리주의. 즉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도식이 여기서 튀어나오게 되고 우리는 결국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벌써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지지고 먹는 거라는 거죠. 왜요? 살아봤더니 돈이 최고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그렇다면 내 자녀를 이렇게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잘못된 부모의 욕망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어떤 사교육을 혹은 잘못된 어떤 무한경쟁의 어떤 교육제도를 우리가 부모 세대가 어른 세대가 아이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도 커서 이제 로봇 머신이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기계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존엄한 생명, 존엄한 가치를 버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뭐가 없죠? 예.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고요. 그 심장이 없고요. 그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야 되고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립니다. 도덕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공공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지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이면서 자본의 공리주의를 끌고 가는. 그렇죠? 여러분,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는 원리적으로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철학적으로는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절묘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공리주의와 이 자유지상주의의 일종의 어떤 그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끔찍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 전체를 결국은요 기계화시키고 인간을 물성화시키고 인간을 종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는 계속 이전까지 지난하게 반복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죠. 결국은 여러분, 제 말이 길었는데 이런 우리 사회적 배경 얘기를 왜 했냐?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질렸던 구정치가 바로 요거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사회를 직접 살아왔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매번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이 반복에 질리고 질린 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세대죠. 이건 새로운 유권자들, 여러분. 안철수 현상을 몰고 온 유권자들은요, 기존의 기성세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실 40대, 30대, 20대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힘인데요. 그죠? 네. 그렇다고 제가 노인 세대의 모든 분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의 가치관이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것도 여러분 충분히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가 피곤해지는, 그죠? 그런 나이대가 있고,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 20대에도 있잖아요. 전 30대 때. 우리 20, 30대도 사실 뭐가 있죠? 젊은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미 고착화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투표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일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태어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애들이죠. 굉장히 과격하지만 사실 이 사회가 변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그죠? 오히려 항상 그 등 뒤에 숨는 이죠. 그러니까. 왜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건요, 굉장히 필요하고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베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사실은 뭔가 그 변화와, 여러분, 낯선 자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트레스잖아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안주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그죠? 그게 결국은 일베와 보수와의 거대한 공통점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보수는 한국적 보수의 어떤 천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멋진 보수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계속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유권자들의 탄생이고 새로운 시민들의 탄생이 시작되는 그 움트는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아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기존 정치에 지쳐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란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무엇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무엇. 그죠? 정의는 미덕에 따른 영광과 보상을 안겨주는 것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한다. 근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 이 텔로스가 대체 어떻게 정의할 거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걸 그래 알겠는데, 근데 그 목적과 본질이라는 걸 누가 정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정할 것인가? 그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무엇이 좋은 삶인지. 그죠? 결국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좋은 삶. 그죠? 착한 삶. 이게 대체 뭐냐라는 거죠, 대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규정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건 거대한 회의주의고 거대한 상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죠? 오히려 인간의 이성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판단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의견이 대립할 때 사회조직의 목적을 이성적으로 정하는 것, 영광과 미덕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게 그래서 뭐다?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통 우리는 정치에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젊은이들 지금 한국의 어떤 특히 제가 알기로 한국 여대생은 진짜 진하게 정치 싫어합니다. 근데 정치한 말만 나와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기존의 어떤 구태 정치에 질려서 그런 것도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은 이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민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자신의 본성을 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뭐랬죠? 우리의 본질, 우리 올바른 삶에 대한 본질과 목적을 찾으려면 그 텔로스가 뭔지를 알려면 정치 영역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철학하고 혼자 고민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러분 이거 결국은 당시에 그리스 폴리스에 대한 것을 모델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폴리스적 공동체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정치 공동체에 대한 것을 참여하지 않고서는 각 개인이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는 어떠한 정의도, 어떠한 텔로스도 발견해낼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치 영역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지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이 국가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우연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나는 꼼수다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이 서거에 충격파가 하시는 뭐예요? 바로 지금의 안철수와 문재인 현상을 지지하게 되는 지지층을 만들어낸 거대한 동력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의 재발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낙검수가 여러분 경기하게 장난스럽고 막 재밌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은 뭐다? 정치에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가 김어준 식의 표현으로서 어떤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본다면요. 사실은 뭐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왜 와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로 흘러가는 천민 자본주의를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 삶에 대한 그 스트레스에 더 가깝죠,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다? 정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탈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을 본능적으로 캐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본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 현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델을 발견하는 거죠.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은 기존의 정치꾼이 아니라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정치 지도자의 미덕을 다 갖추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공리주의 비판 중에 하나 그거였잖아요. 단순 다수결 제도에 대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민주주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충분히 이 정치 대표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설령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다 하더라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를 신봉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플라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다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민주주의의 한계와 위험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오히려 아까 그 다수결 제도에 의해서 독재자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다수가 이미 여러분 체면에 빠져 있고 다수가 결국은 뭐예요? 시민적 덕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약간 우리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개인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요. 그 다수는 결국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독재자를 선출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독일에 그죠? 히틀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아니었을까요? 네. 여러분 독일은 나치는 여러분 당연히 꼭 알아셔야 됩니다. 꼭 북한 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독재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독재자가 잘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에서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의 위험성과 과도 정치의 위험성. 그러니까 금권 정치, 과도 정치, 독재 사회에 대한 위험성은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목적은 뭐다? 모두가 정치 영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치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권력 창출,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치는 보다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제가 근데 가로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너무 당연했던 걸 우린 지금 다시 살리자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책에서 배웠던 건 아무 감흥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암기 까먹과 같은 도덕 윤리였다면 지금 우리는 그 단순한 도덕 윤리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도덕을 배웠지만 현실에 우리 부모의 삶들과 우리 삶을 어떻게 가고 있었죠? 도덕은커녕 아까처럼 극단 이기주의와 자신의 쾌락을 중점으로 전체 총 행복량만 계산하고 앉아있지 않았나요? 자본주의의 행복량만 계산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새롭게 재조명하고 이것을 말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어떤 그 비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은 시민, 시민적인 덕목, 선을 장려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다라면요. 이러한 좋은 시민과 시민적 덕목과 선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목적이 없는 연합체, 정치 연합이라는 건 단순한 동맹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샌델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에 포섭되면 이기적 집단이 되는 것 뿐이고요. 공리주의에 포섭되면 심지어는 독재도 허용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집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됐고요. 그리고 자, 오히려 마무리 쪽으로 차라리 빨리 가보죠. 이제 여러분 그럼 바로 적용. 이제 공리주의와 이런 거의 한계는 잘 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안철수와 문재인이 등장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처럼 우리 국민이 이미 진료에 있었다는 것. 물론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이 새누리당이 결국 당선됐다는 건 여전히 정권을 잡았다는 건 아직도 다수의 국민은 이런 어떤 사회를 아주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시민적인 덕성을 키워나가는 어떤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 여전히 공리주의와 여전히 자유지상주의적 개념에서 나만 잘 살면 되고 심지어 어떤 자본에 대한 쾌락만 누리면 된다라는 국민들이 아직은 다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 새누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공공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믿을 수 없고요. 그 판 자체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공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동선이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오염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오히려 공동선은 어디서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정치의 목적, 시민의 덕성을 키운다라는 것. 그리고 지도자는 누가 된다? 이 시민의 덕성이 가장 뛰어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은 단순한 거예요. 오히려 물론 그게 어렵겠지만 설명하기 쉽다라는 거죠. 돈이 있는 자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금권 정치고요. 그죠? 힘이 센 자가 되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거는 뭐 거의 옛날 춘추 전국시대도 아니고 힘이 좋은 자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누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시민의 덕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에 있다고 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국제 교류, 유엔, 그죠? 이런 거, 유럽 연합 이런 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정치 연합에 들어올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왜요? 다 뭐예요, 여러분? 나프타도 그렇고 FTA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조약 기구들은 다 뭐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냥 어떤 그 목적이, 근데 이 목적은 시민적인 덕성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이 뭐예요? 어떤 그냥 특수 목적에 의해서 연합된 것들이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는 이보다 더 숭고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좋은 삶이죠. 좋은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정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고 공동선을 고민하며 판단력을 기르고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현하는 단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폴리스, 협정, 기구, 그죠? 어떤 가족과 같은 집단의 범주가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이런 기존 정치의 어떤 그 무목적성이나요, 탐욕의 어떤 그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온 결국은요,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유권자들은요, 예전에 단순한 대중이었다면요, 단순한 예전에는 휩쓸려 다니는
어떤 선동의 어떤 대상이었던 대중에 불과했더라면 이제는 시민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탈바꿈하는 그 시점에서 그 모델이 눈에 띈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안철수와 문재인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둘 다 정치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기 싫은데 계속 주변에서 등 떠민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들은 안 하고도 얼마든지 본인들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철수는 본인의 기업 운영 안에서 얼마든지 도덕적 기업에 대한 운영을 봐서 기업의 어떤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잖아요. 문재인은 어때요 여러분? 어쨌든 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하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정치에 다시 나오지 않고 그냥 묻혀 살았을 겁니다. 본인이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죠? 변호사로서 그냥 그 삶을 마무리를 했겠죠. 그것만으로도 이 두 사람은요 정치 욕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치에 대한 욕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의 기존의 어떤 정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저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요 오히려 기존의 정치 욕망이 없었던 이 두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너무 밍밍해, 너무 욕심이 없어, 그죠? 너무 전략이 없어 다들 이렇게 비판하지만 여러분 애초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한 건 바로 그 사람들의 그런 점에 반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작 지금 한 번 선거에 졌다고 그리고 또 질 것 같다고 우리가 그들을 좋아했던 원래의 취지를 잊어버리고요. 망각하고 다시 예전의 민주당스러운 예전에 어떤 민주당을 썩게 만들었던 기존 정치인들처럼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린 전략적으로 지금 그죠? 다시 이제 김어준의 KFC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전략적으로 이제 뭔가 좀 현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현실을 보자마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다? 안철수와 문재인의 그 순수함 혹은 그 시민적인 덕성에 대한 그 모델링은 지워져 버릴 겁니다. 그냥 똑같이 보이는 거죠. 새누리당이 오히려 공격하기에 더 좋은 빌미를 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어차피 똥이 묻으면 똑같습니다. 아예 똥으로 범벅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그죠? 그 똥물에 발을 한 발 담근 안철수와 문재인의 모습은요 결국은 뭐다? 새누리당이 그 물에 똑같이 빠뜨릴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치를 끌어가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자질이 뛰어난 데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좋은 지도자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서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으로 안철수와 문재인이 나중에 결국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기대로 여러분 기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미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을 거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우라는요 어쨌든 우리가 등 떠밀어서 시대의 요청이라는 개념에서 그분들이 결국은 정치의 어떤 지도자로 앞서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래도 그렇게 자신들을 가꿔왔던 건 본인들의 노력이거든요. 본인들의 덕이거든요. 우린 그것을 칭송하고 그 영광을 칭송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시민의 덕성입니다. 결코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책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기준을 얘기하거든요. 행동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덕성이라는 건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론에 휩싸여서는 어떤 이런 새로운 정치사회나 어떤 이런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시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시민에 대한 양성의 경우보다 오히려 이 도덕적 습관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죠. 행동하지 않으면 습관도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죠. 결국은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접목하기 전에 제가 그 1, 2년 전에 진짜 고민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왜 다를까에 대해서. 왜 안철수와 문재인이 한번 등장했을 때 그들이 강연할 때는 왜 기존의 정치인들이 강연을 할 때와 감흥이 다를까? 저 단순한 제 개인의 주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정치인도 할 수 있는 이런 미사용어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까처럼 시민과 자유와 평등과 그렇죠, 존엄성과 이런 단어들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안철수와 문재인이 등장하고 그들이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들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문재인 아저씨 어때요? 혀가 짧잖아요. 치명적이죠, 사실은요.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걸 수 있어요. 안철수 어때요? 네, 말이 막 느릿느릿하면서 그냥 결코 여러분 최근에 강연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전문가들은 아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뭔가 감화가 되죠. 그죠? 뭔가 변화가 되죠. 충격을 받는다고요. 왜 같은 콘텐츠, 같은 텍스트를 얘기하는데 왜 그 여파가 다를까요? 제가 그 고민을 했는데 제가 찾은 답은 그겁니다. 아, 이들은 지금 자기가 떠벌리고 있는 거 있죠. 이 강연자들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걸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영향력이 다른 거다라고 합니다. 제가 늘 계속 이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철수 문재인의 이 아우라라는 거,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아우라라는 게 바로 뭐에 있다? 여러분,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올바르게 살아온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아우라고요. 그것을 자신이 어때요? 행동으로 해왔던 삶을 말로 표현할 때 이건 단순히 기호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기호가 날아가서 정보가 그죠? 그냥 어떤 그냥 파편화된 정보가 그냥 청중들의 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건 여러분 필기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멋진 강의는 필기가 할 필요가 없는 강의죠. 왜요? 단 몇 마디 말 혹은 그 강사의 말 그대로 몇 개의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만으로도 청중은 삶 자체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대학 강의가 아니잖아요. 이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변화되는 건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충격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를 굳이 여러분 어때요? 종교적이거나 어떤 그 도덕책적 개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종교적 강연을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중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왜요?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살아왔던 잘못된 가치, 기존에 있었던 공리주의적이고 개이기주의적인 어떤 가치들이 그런 하나 어떤 일종의 빛과 같은 거죠. 시민의 어떤 덕성의 영광을 보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왜요? 더 어둡게 있다 비춰지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그래서 양가 감정인 거예요. 안철수와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비록 지금 자신이 똥이 보는지 뭐가 보는지 알 바 아니에요. 일단 내가 나의 이 행복은 뭐죠? 쾌락적 행복이죠. 나의 쾌락이 이미 충분히 증진되어 있는데 안철수 문재인 이 인간들을 볼 때마다 나의 잘못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찝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더 싫어하는 겁니다. 아예 죽여버리고 싶을걸요? 아예 지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새누리당이 가장 상대하기 좋은 상대는 누구다? 자기들과 별반 차이 없는 50보 100보 달리고 있는 거죠. 똥을 뒤집어 쓰고 있나? 똥을 한 발 다 담고 있나? 그런 정치인들과 싸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요. 민주당에서 나는 똥을 발 하나 담그고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언론을 누가 장악하고 있죠? 이미 언론도 자본과 이런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잘만 포장해주면요. 어차피 팔 하나 담그고 있는 똥물에 팔 하나 담그고 있고 발 하나 담그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상대자들을 어차피 똥물 뒤집어 쓰이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보여주는 건 어차피 이들이 선수거든요, 여러분. 언론을 조작하는 건 지금 정당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죠? 언론을 몰아가는 것도요. 그죠? 알면서도 늘 당해오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뭐다? 완전히 깨끗해야 되는 자. 그죠? 순순한 자, 순전한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시민의 덕성을 보여주는 정치 지도자가 자주 나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안철수와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이 발견은요,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심지어 또 어때요? 우리가 또 그런 덕성을 쌓아가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 그들의 러닝메이트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완전히 새로운 정당, 완전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 거다라고 제가 함부로 마구마구 혼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행복에 대한 기준도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에 대한 기준조차도 이제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 기존의 행복은 뭐였죠? 그 공리주의적 행복은 일단 그냥 무조건 쾌락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라는 건요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단순 쾌락이 마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쾌락은 다 여러 가지 쾌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한 쾌락이고 무엇을 통한 고통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뭐예요? 그죠? 거룩한 쾌락도 있고요. 거룩한 고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 고통도 오히려 행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계산법인 거죠. 이 시민의 덕성에 대한 개념은요. 완전히 새로운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목적론 안에는 행복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벤담의 공리주의적인 쾌락적 행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간적 삶에 대한 것을 더 가치 있고 숭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한 목적을 새롭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저도 사실 지쳐 있었거든요. 저도 염증이 나고요. 사실 이민 가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실, 앞으로 새정치정부 민주정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안철수도 뭐고, 문재인도 뭐고, 그냥 그거 귀찮다. 또 질 것 같다. 우리 어떤 새로운 비전도 어차피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지금 이렇게 지쳐있을 때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안철수와 문재인의 어떤 이 가치를 폄하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시민적 덕성의 어떤 정치 지도자의 어떤 이 자격을 우리가 박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자격을 박탈해서 그들을 기존에 있었던 기존 정치인들과 똑같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우리가 겨우 열었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문, 완전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예전처럼 그냥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어떤 구태 정치에 대한 또 어차피 이합집산할 거 아닙니까? 계속 지들이 이게 맞게끔 또 당을 새로 당명 바꿨다가 이게 또 빠져나왔다가 찢어졌다가 붙었다가 결국은 다 자기 욕심에 대한 과정이죠. 정치는 이런 욕망의 과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오히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시민적인 덕성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그 영광, 도덕, 좋은 삶에 대한 것을 목적구를 딱 정해놓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그리고 더 앞서간 자들을 정치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투표로 또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만 세워줘도 여러분 단순 다수결주의도요 충분히 가치를 띄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요? 일단은 기존에 최소한 살이 분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 그렇죠?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살이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노예와 같은 삶을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도 마치 어떤 언론에 대한 왜곡, 역사에 대한 왜곡, 여러 가지 어떤 자본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그 왜곡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속임을 당해왔잖아요. 근데 더 이상 더 속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치인들이 주변에 모여들 수 있게끔 결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른 파워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돈만을 갖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우리 내면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건 좋은 삶이 아니잖아.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잖아는 그 암묵적인 어떤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이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자본주의적 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그렇죠? 오히려 공동체적인데 그게 뭐예요? 단순히 집단주의의 공동체, 국가주의의 공동체가 아니라요. 바른 사회, 바른 시민에 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이 정치적 삶에서 토론하고 거기서 더 좋은 삶에 대한 것들을 말 그대로 삶의 어떤 습관으로 그죠? 행동해 갈 수 있고 연마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 그게 좋은 삶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허망해 보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는 이 정치학이라고 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결국 생각해 보면 이 기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실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의 철학에 여전히 매여 있을 것인가. 그죠? 거기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다시는 결코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거. 이기더라도 결국 뭐가 된다? 우리가 새누리당화 될 겁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을 이겨봤자 지금의 정치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또 새누리당이 되고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또 민주당이 될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건? 그렇죠? 여기서 놀아나는 건 다수의 국민들이거든요.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본인의 어떤 영광된 삶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어떤 이 두 정치인에게 기대를 갖고 응원해주고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말 개인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너무 막 사랑하고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한데 오히려 이번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이 그래도 한국 정치에도 굉장히 소중한 지금 그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름 제 멋대로의 어떤 견해를 강의로 남겼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